만약에 매도자분이 계약할 때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저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인데요.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중개를 했던 건물입니다. 구이동 먹자상권 초입에 있고 총매가는 40억 원, 평당 가격으로는 약 8,900만 원 수준의 매각이 되었고요. 지하 1층서부터 지상 5층 규모여서 6개 층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네, 이 건물은 심지어 생김새까지 되게 좋았는데요. 토지 모양이 정방향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건물도 특별히 깎인 거 없이 지상 5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입니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참 건물 잘생겼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이제 이 건물은 앞으로 리모델링과 증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 건물은 이렇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에 증축까지 된다고 하니까 매수자분이 정말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건물은 압류와 가압류가 8건, 정상적인 은행 채무와 일반 개인적인 사채 5건으로 총 13건에 달하는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이 등기부 등본 을구 갑구에 있었습니다. 사실 압류, 가압류가 걸려 있다고 해서 건물을 거래하는 사례가 없는 거는 아닌데요. 이런 경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압류, 가압류의 원인, 그리고 그 총 금액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압류, 압류 이렇게 딱 들으니까 좀 무서운 느낌까지 좀 드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좀 매입하기가 꺼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점들을 해결하셨나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게 된 이유가 매도자분 중에서 한 분이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서 가압류, 압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압류, 압류의 금액 자체가 1억 6천, 1억 7천 정도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은행 근저당권과 개인적인 사채가 한 15억, 1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총 매가가 40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충분히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근저당을 풀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약서로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부분들이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갑구에 있는 가압류와 가압류를 계약금을 받게 됨과 동시에 한 달 이내로 전부 다 말소를 해야 되는 조건, 그리고 말소를 하고 나서는 중도금을 저희가 냈거든요. 중도금을 내고 나서는 정상적인 근저당권, 은행 근저당권을 제외한 개인적인 사채, 개인적인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특약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선 등기부 등본상에는 모두 다 해결을 하고 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조항을 들으니까 네.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네. 금액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결을 한다고 쳐도 그래도 뭔가 좀 꺼림칙하게 느껴지긴 그죠, 하거든요. 이 건물을 계약하기 어려운 진짜 문제는 압류, 가압류가 된 원인에 있습니다. 원인. 예. 근저당권이 은행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채도 있고 소액이지만 연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소유권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의 소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을 한 후에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에 대한 것들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 때문인 것 같거든요. 내가 계약을 했고 잔금까지는 짧게는 3개월에서부터 길게는 1년 가까이도 그 맞아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 기간에 가압류나 압류가 또 추가적으로 언제 들어올지 예측도 안 맞아요. 되는 거고 네네. 들어오는 그 어떤 법적인 권리들이 금액이 또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잔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길 거가 이제 당연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보존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꺼려지게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도자분은 뭐 추가로 들어올 금액이 없다, 근저당권이 없고 문제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아, 만약에 그렇죠.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으로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가등기입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뭔지 네. 문고양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등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선제적으로 선점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가등기를 치게 된다면 임시 등기지만 등기부 등본상의 갑구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렇게 등기 권리증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네, 등기 권리증은 이제 다들 익숙하실 텐데 이게 집문서잖아요. 네. 근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그만큼 확실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 권리증이 나오면 당연히 등기도 올라가고 그리고 제3자에게 또 사실 공시하는 그렇죠.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등기 권리증을 올렸으니까 후순위로 오게 되면 보존을 못 받을 수도 네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3자에 공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근저당권 아니면 압류, 가압류가 생기더라도 이 가등기한 본등기를 치게 되면은 후순위는 우선 말소가 됩니다. 그렇죠.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건물과는 상관없는 내용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함을 없앨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순위 이제 가등기 위에 있는 금액들은 충분히 이 매가로 커버가 가능했고 후순위가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등기를 치면서 이거 확실하게 불안함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저는 확실하게 원인에 대한 처방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생각했고 매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만약에 매도자분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계약할 때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왜냐면 저희는 계약할 때 법무사랑 같이 동행을 했거든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할 때는 거의 잔금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뭐 인감부터 시작해서 집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저는 투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다행스럽게도 매도자분이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가등기를 했을 때도 이렇게 등기권리증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개한 구이동 건물의 경우는 9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 거기에 법무사 비용을 추가해서 좀 더 알파적인 비용이 들어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비용이 들어감에도 매수자분이 그만큼 이 건물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온전히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등기라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40억대 금액으로 이제 2호선 라인에 100m 이내에 있는 준주거에 있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증축하게 되면 지상 6층까지 네네. 이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는 건물이었고요. 확실한 상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임차를 놓는데도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수익률도 상당히 4%대 초중반 이상 보수적으로 봤을 때 초중반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변에 사실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10m 도로에 있는 이제 40억대 증축하게 되면은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인데 비슷하게 동일한 평당가 그리고 매가로 4m 도로에 있는 35억대 건물이 있어요. 지상 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이제 신축하게 되면 앞에 2m 도로도 깎이게 되고 북방향이 아니라서 사실 많이 사선 제한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비슷한 매각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올라서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증축까지 가능하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괜찮지 않나. 흔히 얘기하는 꼬마 빌딩으로서는 좀 가격적인 면 그리고 나중에 향후 임대했을 때 그 볼륨 그리고 이제 입지적인 조건 모두 다 괜찮았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투자를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좀 면밀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압류, 압류의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처방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는 처방을 사실 내렸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걸로 해결을 했는데 원인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네, 모든 압류,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해결 방안, 즉 처방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그냥 포기하시기보다는
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중개인들과 대화도 좀 해보다 보면은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로 가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좀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